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12작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영산가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이죠. 그 흐름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보고 있다면 이 앞에서 배웠던 갈래가 뭐냐? 네. 민요였어요. 민요 수심가를 통해서 우리가 민요라는 갈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봤잖아요. 네. 이제 오늘 보는 영상가라는 작품이랑 이거 작품 뒤에 선생님이 소춘향가라는 작품을 또 찍을 건데 이 두 개의 작품은 잡가예요. 잡가. 그래서 우리가 민요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잡가라는 갈래에 대해서도 또 훑고 가게 되는데 잡가라는 건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반 정도까지 유행했던 그런 갈래를 묶어서 우리가 잡가라고 부릅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12개의 잡가들이 전문 가객, 우리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가수죠, 가수. 네, 전문적인 가객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 그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졌고 이 전문 가수들이 막 유행을 시켜놓고 나면 민간에서 그걸 흥얼흥얼 따라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12개가 굉장히 유명한 게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가 12작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편인 영상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민요를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조선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가의 양대 산맥이 시조랑 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조와 가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작품은 해석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을 좀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요랑 지금 보고 있는 잡가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해석을 뭐 원문이 주어졌을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런 작품들은 아닙니다. 이 작품들은 무엇을 위해서 수능 특강이 좀 수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 이런 갈래들이 우리 조상들이 즐겨 부르기도 하고 즐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갈래들 안에는 어떤 그 갈래적인 특징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요 정도를 좀 맛을 보라고 그렇게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특징들이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면 되겠다라는 거 정리해 드리고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영상가. 작품 제목을 보면 여러분 그냥 산을 읊었다, 산노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상가, 조선 후기 잡가라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 후기 잡가를 가사 계열의 잡가랑 판소리 계열의 잡가 이렇게 둘로 가르고 우리가 나눠 놓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가사 계열의 잡가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에 정말 대유행했던 가사라는 갈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영향을 받았던 작가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계 작가, 우리 EBS 수능 특강에서 가사계 작가로 영상가를 얘기하고 또 판소리 계열의 작가로 소춘향가를 얘기하게 되죠.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주제를 보시면요. 인생 무상과 삶의 유흥. 유흥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는 거? 뭐야? 노는 거지. 노는 거. 노는 건데 풍류적인 노는 거랑은 살짝 성격이 좀 달라서 유흥적이라는 건 약간 퇴폐적으로 조금 막 노는 거 우리가 좀 유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삶의 유흥에 대한 권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4대부 양반가사랑은 성격이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선행한, 앞서 있었던 여러 문학적 장르를 패러디한 문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가사도 있고 여러분 이따가 보실 테지만 서사 무가도 있고 시조도 있고 다양한 갈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들을 그대로 막 가지고 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라서 이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잡스러운 노래다. 잡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 의의를 본다면 이 잡가는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운문 문학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갈래로서의 성격을 좀 가지는 게 문학사적인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특징은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죠. 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영산 홍록의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 백자업 이렇게 돼 있어. 한자어들을 마구 썼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요렇게 별표 표시된 게 밑에 의미가 적혀 있을 테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보니까 붉은 꽃, 푸른 잎, 무성에서 산을 붉고 푸르게 덮었다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으시는 건 이런 것들이야. 아, 붉은색과 푸른색을 쓰고 있네. 그러면 뭐가 나왔구나, 색채 대비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잡는 거지. 색채 이미지가 나올 때는 여러분 시각적 묘사가 돋보인다라는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도 나오고 잎도 무성하고 막 그랬으니까 와, 영산홍록은 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계절적 배경이겠구나 라는 것도 잡으시고요. 황봉백첩, 여러분 요 이제 봉이라는 건 벌봉자고 접은 나비 접자인데 뭐 몰라도 괜찮아. 뭐 황색이랑 백색이랑 뭐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놓고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길 보니까 우리 잡가도 그렇고 미녀도 그렇고 우리 미녀로 봤던 수심가도 사음보 율격이었는데 이게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들은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져나가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셨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사 계열이기 때문에 사음보를 이어받았단 말이지. 사음보를 이어받았지만 이건 잡스러운 노래잖아. 그리고 민간에서 전문 가수다 그러면 요즘에는 연예인들이어서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들이지만 옛날에는 천민이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형식을 또 엄격하게 지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음보 율격을 깨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텐데 지금 첫 문장부터 사음보 율격이 좀 깨져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이랑 구별해 보면 또 정확하게 나오죠. 두 번째 행 선생님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붉은 꽃, 푸른 잎은 사냥상기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추능을 조롱한다. 이렇게 사음보 율격이 정확하게 좀 보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여기 첫 줄 같은 경우는 영산, 홍록의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 백점 뭐 이렇게 뭐 한자어구를 좀 하나로 묶는다 하더라도 음보를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선생님 조롱한다까지 지금 이렇게 음보하면서 읽었잖아. 내용을 한번 보면 붉은 꽃, 푸른 잎, 아까 영산, 홍록의 요게 요렇게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뭐 우리가 인여적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도 또 나타나죠. 사냥상기를 자랑하고 상기운을 막 자랑하고 있고 또 날아가는 새, 오는 나비가 춘기추능을 조롱한다. 자, 여기서는 요 정도 표현은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봄에 이 봄 기운이 가득한 산의 기운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 날아가는 새와 나비가 함께 희롱하고 놀고 있다. 이런 표현이야. 조롱한다를 여러분 마이너스로 읽으시면 안 되고 쟤를 막 비웃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플러스 조롱한다는 갖고 논다. 즐겁게 갖고 즐겁게 논다. 이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와 나비가 너무 봄 기운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놀고 있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봄 기운이 무르익은 이 산을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야? 화자겠죠, 화자. 그런데 화자가 너무 봄 기운에 취해서 즐거운 마음인데 누가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새와 나비가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새와 나비는
화자의 심리를, 화자의 정서를 부각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면서 동시에 여긴 어떤 표현법이 쓰인 거다, 감정이입법이 쓰인 거다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감정이입법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네,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의인법도 당연히 있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상을 의인화해서 친밀감을, 나랑 쟤랑 정서가 같아, 이런 친밀감을 부각하는 표현이 여기 나타났다라고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와 나비는 어떤 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도 보이고 있다. 어디 보면 보여요. 붉은 꽃, 가는 새, 푸른 잎은 오는 나비는 사냥상기를 충기치능을 자랑하고 조롱한다. 이렇게 구가 이렇게 매칭이 잘 되고 있는 대구법 확인하시면서 이 대구법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양한 색깔이 나오면서 아름다운 봄 풍경이 머릿속에 그림이 쫙 떠오르게끔 묘사해준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집신을 신어라, 이런 뜻인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이럴 필요 없잖아, 산에 놀러 가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려입고 놀러 가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뭐뭐 해라, 명령령 종교럼이라는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천리강산 들어가니, 자, 공간의 이동이 시작이 됐다. 강산에 들어갔어. 폭포를 먼저 봤네.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여산이 여기로다. 비루지카 삼천척 의시은하 낙구천은 옛굴에도 일러있고. 여러분 음보 깨져 있는 거 선생님이 끊어 읽을 때 조금 어색한 거 느껴지셨죠? 음보가 또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글에도 일러있고.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자, 폭포를 봤어. 본 대상이야.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생각했어. 뭘 생각했냐면 여산을 생각한 거야. 여산은 동그라미 하고 별표 3개를 하고 가십니다. 여산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전 시가에 참 많이 나오는 산인데 우리나라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이 아니고요.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입니다. 좀 기억하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가가 산을 갔어. 우리나라 산을 들어갔는데 이 산이 너무 아름다워. 뭐 금강산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무엇에 비유하기 시작하는 거야?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인 여산을 비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산은 지금 우리나라 시가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의미하는 대유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놓고 가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장폭포를 바라보면서 야, 여산이 여기구나, 그 얘기는 중국의 여산이 보였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가 정말 중국의 여산처럼 아름답구나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비류지카 삼천척 의시은하 낙구천 역시 의미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밑으로 또르륵 내려가서 보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선생님은 한자를 좀 볼게요. 비류, 나는 듯이 떨어졌어. 직하, 밑으로 쫙 떨어져 내렸다는 거지. 삼천척은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듯이 쭉 떨어져 내렸다는 거야. 뭐가? 폭포가. 그런데 그게 마치 뭐 같았냐면 마치 뭐 같았냐면 구천이나 되는 아주 높은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폭포가 쫙 떨어져 내렸다. 이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 흰빛이잖아. 그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가 그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쫙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떨어져 내렸다라는 그런 아주 멋진 표현을 여러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게 옛글에 있는 거지. 옛글에. 그러니까 비류지카부터 낙구천까지는 옛글에서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글이 누구의 글이냐? 이태백의 글인 거예요. 이태백이 뭐 너무나 유명한 중국 시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라고 불렀던, 시의 신선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썼냐? 망여산폭포라는 한시를 썼는데 여산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런 한시를 남겼는데 그 19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작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 그치? 막 여기저기에서 막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걸 딱 표현하면서 아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만장폭포의 모습이 정말 여산폭포처럼 아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사용된 표현법 뭐? 직유법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된 거야. 원관념은 만장폭포였고 보조관념으로 뭐가 나왔던 거지? 마치 은하수가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랬으니까 은하수가 보조관념으로 나오고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하다 해가지고 연결어를 사용하는 직유법이 확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천리강산 들어가서 처음에 뭐 보고 만장폭포를 보고 은하수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타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 마라.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황금 갑옷 떨쳐 입고 세리형에 넘노는 듯 평력같이 오는 소리 깊이 든 잠 다 깨운다. 여기까지 보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뭐가 됐냐? 중심 대상이 앞에는 폭포였잖아. 여기는 지금 꾀꼬리로 바뀌어 있는 게 여러분 확인이 되시죠? 타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하늘 마라. 요거는 또 당나라 시인 김창원의 한시 구절을 또 인용한 거래. 한시 구절이 두 번째 인용이 된 거다. 그치? 첫 번째 이태백의 망 여산 폭포에서 인용을 했고 두 번째 김창원의 춘원 봄에 바란다 라는 그런 한시에서도 인용이 됐어.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뭐냐면 타기 이렇게 두드리는 타자야. 두드려서 황행은 여러분 꾀꼬리거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두드려가지고 황행, 나무가지 앉아있는 꾀꼬리를 이렇게 날아가게 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막교지상에 나무가지 위에 그 꾀꼬리가 앉지 못하게 한다고 하늘 마라. 나를 원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 노란색의 꾀꼬리를 날아가게 했을까? 아이들이 원망할 정도로 내용을 뒤로 연결해서 보시면요.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이거 꾀꼬리 탓이잖아.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꾀꼬리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뭐 꾀꼬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황금 같은 저 꾀꼬리. 같은 직유 확인하시고요. 황금 갑옷을 떨쳐 입고 세례형을 넘는 듯 하는데 세례형은 여러분 요게 이제 가는 버드나무잖아. 이게 이제 중국 고사를 보면 세류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군율이 굉장히 엄격했대요. 그런 군율의 그 군형의 이름을 군대의 이름을 세류형이라고 불렀는데 중의적인 표현이라고도 선생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세류가 버드나무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야.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있다가 이 작가가 치니까 휙 날아가지고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막 날았던 거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황금 갑옷을 입고 마치 세리형이 저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장수 같은 그런 모습인데 걔가 이 장수가 막 벼락같이 막 소리를 내니까 내가 깊이 든 잠을 다 깼어. 내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쟤 때문에 잠이 깼잖아. 그래서 내가 어떡한 거야? 좀 날아가라고 이렇게 친 거야. 그거 내 탓이 아니고 제 탓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되게 소풍 와가지고 막 왁자지껄하고 그리고 되게 즐겁고 뭐 이렇게 졸다가 막 이게 꾀꼬리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게 하고 뭐 이런 그런 아주 즐거운 장면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셨죠? 네. 자, 선생님 정리해 놓은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표현상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 역시 한시의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지배층의 언어를 차용한 거다라는 선생님 정리해 놨어. 요거는 요 부분도 그렇고 이태백의 시를 인용한 부분도 있고 다 그렇겠죠. 한시 부분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는 작가는 여러분 누가 불렀어요? 전문 가수가 불렀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러면 전문 가수가 부르는데 관객들로 누가 있었겠어? 관객들로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 양반 관객의 구미에 맞출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서민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해도 이 서민들이 상층 문화를 모방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지. 더군다나 전문 가수잖아.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를 막 대유행을 시키는 엄청난 유명한 가수들이었으니까 이 가수들은 그런 상층 문화가 갖고 있던 특징들, 상층 문화의 언어들을 자기 노래에 가지고 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났어 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놨어. 직유는 선생님이 아까 확인했고요. 의인법은 뭐겠어요, 여러분? 꾀꼬리를 마치 뭐처럼 무슨 군대의 장수처럼 그렇게 표현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의인법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또 과장법은 어디 있어요? 과장법 여기 있네. 와, 아무렴 꾀꼬리가 소리를 냈는데 꾀꼬리가 소리 어떻게 내지? 뭐 아무튼 무슨 뭐 꾀꼴 뭐 이렇게 소리 했다고 치자. 그럼 그렇게 소리를 냈는데 그게 벼락 같았을까? 과장법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쓰면서 시각 이미지, 황금 같다 시각 이미지 보이시죠? 청각 이미지 어딨어? 벽력같이 오는 소리의 청각 이미지도 보인다.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보세요. 산, 절로, 수절로. 수는 물이라는 뜻이죠. 산이 저절로 물이 저절로 됐다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나도 저절로 이 중에 저절로 난 몸이 늙기도 저절로 하리. 자, 요 표현은요. 이번에는 송시열이라는 그 분이 만드신 굉장히 유명한 주자하게 이제 연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쓴 시조인데 그 시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진 않고 살짝 바꿔가지고 가지고 온 송시열의 시조를 차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와, 이번에는 앞에는 한시를 계속 차용을 하더니 이번에는 시조를 또 빌려왔구나 라는 걸 이 부분을 또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시는 거죠. 이 부분의 주제를 보면 뭐냐면 이 시조가 갖고 있는 원래 주제지 자연 친화, 자연의 동화된 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 시의 주제다. 뭐냐? 산은 저절로 됐고 물로 저절로 됐고 그 자연 속에 있는 나도 저절로 된 존재. 해석을 해본다면 이 중에 나는 저절로 되었으니 늙기도 저절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짚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늙음이란 말이야. 늙음.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시조들 보면 탈로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늙음이라는 건 인간이 피하고 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죽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늙음을 내가 문제 상황으로 잡았다 그러면 인생 무상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탄식의 정서를 드러내기 굉장히 좋은데 송시열이라는 이 유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늙음이라는 문제를 자연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늙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야.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서 즐겁게 늙어갈 거야 라는 그런 시조 한 수를 남기셨고 이 시조가 민간에 너무 많이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제가 뭐가 된 거야? 네, 늙어가는 이것조차 자연스러운 하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자연 속에서 나는 함께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화의 경지를 얘기했고 이때의 늙음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으로서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시조의 주제로서도 이해하시고 여기서 그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내용을 요 맥락 안에서도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요번에 이제 여인으로 갔다.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화류장대 고운 여자 너희 얼굴 곱다 말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뭐뭐 하려무나 말하라 명령형 종결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됐어요? 여자가 대상이 됐다. 화류장대. 화류라는 거는 화류계 해가지고 이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데 화류의 화장대에서 막 화장을 곱게 하고 있는 그 여자 너희 얼굴을 곱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왜 그러나 한번 들어볼까?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3월 필연이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꿈쩍 죽어지면 다시갱생 어려워라. 이유 나왔다. 여기가 주장이라면 여기는 주장의 이유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고운 여자가 자신의 외모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과 대비시키고 있냐면 여러분 꽃과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동산에 피는 꽃은요.
이 예쁜 꽃은 명춘, 여러분 명춘 내년이야, 내년. 요 정도는 좀 단어 알고 가시면 좋겠다. 명일 하면 내일이라는 뜻이고요. 명춘 하면 내년 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년 3월에 다시 펴. 얘는 그러니까 자연은 어때? 자연은 반복성을 갖고 있고 순환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때? 영원성의 속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너 여자, 이 고운 여자, 너 예쁜 여자, 너무 예뻐, 예쁜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 나랑 같은 어떤 인생이야? 초로 인생이야. 풀의 이슬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지. 그럼 풀의 이슬은 어떠죠, 여러분? 되게 예뻐, 이슬. 방울 되게 이쁜 거 아시죠? 풀에 이슬이 맺혀 있다가 어떻게 돼요? 햇빛이 탁 비치는 순간 확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사실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대단한 순간성입니다. 가변성. 정말 이쁘게 맺혀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속성을 인생이 가지고 있고 그걸 초로라고 비유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너 여자, 너 나와 같은 인생이잖아.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이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우리가 갱생,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 다시 살아나기 어렵잖아. 그러니 너의 젊음 얼마나 사라지기 쉬운 거니? 자랑할 필요 없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표현법 직유 쓰인 거 어디 초로 인생에 쓰였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네, 대조법 어디 쓰였다고? 여러분 대조 별표하시고요. 자연의 불변성 어디? 뒷동산 피는 꽃에 쓰였고 인생의 순간성은 어디? 초로 인생에 쓰였죠. 이렇게 대비가 됨으로써 인생 무상, 허망함과 덧없음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나왔어. 이 작가가 내용이 이렇게 막 되게 짬뽕이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요랑도 유사하구나 그런 느낌 받으시죠. 근데 민요는요 그냥 민간에서 불려져서 민간이 그냥 즐겼단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전문 가수가 없었어. 근데 작가 같은 경우는 전문 가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관련 한자 성어 여러분 암기하고 가시면 참 좋을 한자 성어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한자 성어잖아요. 인생 무상, 인생의 덧없음, 허망함을 말하는 한자 성어 일장춘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노선비란 뜻이에요. 노선비가 꿈을 꿨는데 한다는 지명이야. 한단이라는 곳에 가서 여옹침, 여씨, 늙은이의 베개를 빌려서 잠에 들었다가 일취지몽 밥에 뜸이 들 때 취사할 취자입니다. 밥에 뜸이 들 때 깼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고사로부터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짧은 꿈을 통해서 자기의 평생 욕망하던 것을 수십 년에 걸쳐 이루는 그런 꿈을 꿨다. 그리고 그것에 허망함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나온 하나의 고사로부터 나온 한자 성어들이라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해주고 묶어서 연결해서 암기해라 이렇게 정리해주기도 하는 그런 한자 성어들이거든요. 참 많이 나오는 거라 좀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이런 인생무상의 정서를 또 드러냈다라는 거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낙양성부터 높고 낮은 저 무덤 여기까지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또 뭐를 인용했대? 무가 성줄풀이의 그 구절을 인용했대. 여러분 무가다 하면은 무당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무당들이 어디에서 노래를 불렀죠? 굿에서 불렀죠. 굿. 그래서 무당이 굿에서 부르는 노래 구절을 또 인용했다. 너무 또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들어보셨나요? 낙양성 심리허예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뭐 이런 노래였단 말이야. 내가 음이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되게 유명한.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요 부분까지는 너무 많이 들어본 거 있죠. 어디선가에서 드라마에서 들었나?
뭐 아무튼 되게 유행 구절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였다? 서사무가에서 인용을 한 거였다. 그 얘기인 거죠. 낙양성에 가니까, 야, 낙양성은 이제 중국의 성인데, 낙양성의 심리 아래에 자, 높고 낮은 저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 영웅 호걸이 몇몇이고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영웅 호걸? 와, 이 세상에 살 때는 막 이 땅을 호령했던 어벤져스들, 절대가인 막 이 여인의 미모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 아름다웠던 막 이 세상을 주름 잡았던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들 몇몇이냐. 몇몇이겠어. 엄청나게 많겠지. 왜? 영웅 호걸이든 절대 가인이든 다 어떻게 됐으니까? 결국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인생 무상이 되네. 그죠? 무가 성주풀이 구절 인용했는데 대구 영웅 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얘랑 구가 대응하고 그치? 몇몇이며 몇몇이냐. 얘가 구가 대응해가지고 대구가 사용이 됐고 이거 뭐라고도 얘기해도 돼? 유사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서리법 몇몇이냐? 네가 세봐? 질문한 거야? 아니야. 몇몇이면 몇몇이냐? 엄청 많았어. 라는 거를 질문 형태로 돌려서 한 거죠. 그래서 의미 모두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는 중국고사가 또 인용이 됩니다. 누구와 관련된? 진시황과 관련된 중국고사 인용해요. 한번 봅시다. 여기도 뭐냐? 통일천하 진시황은 화방궁을 사랑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하여 몇만 년을 살자 하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년 살잤더니 사구평대 저문날에 여산청초 속절없다. 됐죠? 사음보 딱딱딱 끊어지는 거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통일하고 아방궁이라는 진짜 화려한 궁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사랑방 삼아가지고 삼천궁녀 와 자기 밑에 여인들을 3,000명을 거느리고 불로장생하고 싶었어. 늙어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다녔죠. 몇만 년을 살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리장성도 엄청나게 쌓았고 그렇게 기천만 년을 살자고 하더니 어떻게 됐다? 사구평대는요. 여기도 의미가 적혀 있어요. 밑에 진시황이 죽은 곳이래. 그리고 여사는 진시황이 묻힌 곳이래. 사구평대에서 저문날 해가 저물어 나갈 때 그런 곳에서 여산청초 여산의 푸른 풀 속절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정리 묶어보면 어떤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국 사구평대에서 죽어가지고 여산에 묻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수천만 년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 결국은 죽고 없구나.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도 뭔 거야? 주제가 인생 무상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하구나. 앞에서는 자연 친화 얘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인생 무상의 정서로 바뀌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중국고사를 인용했다는 것도 역시 상류층 언어를 모방하는 거, 상류층 문화를 모방하는 그런 특징도 확인했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명되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꿈뻑 죽어지면 칠성포로 질끈 묶어 소방상 대돌 위에 두려시 메고 갈 때 한모퉁이 돌아가니 구준비는 새우 섞어 한박으로 퍼붓는데 무주공산 털을 닦아 청송으로 우를 삼고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장천 누웠으니 사는 요요 물은 쾅쾅 이것이 나기로다. 여기까지 끊어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대비가 나왔어요, 여러분. 영웅들은 어땠어?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죽은 후에 사후유명 어떻게 된 거야? 죽은 뒤에 이름이라도 남겨. 이런 사람들은 진시 황제 이름 남겼잖아. 그죠? 이름이라도 남기는데 나와 같은 초로 인생은 어때? 지금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이 그냥 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생인데 내가 죽잖아? 그러면 칠성포는 시신을 염습하는 그런 천일에 묶어가지고
소방산, 작은 상여. 이렇게 한 두어 명이 메고 가. 그리고 돌아가니까 그냥 구준비가 새우, 요건 가랑비라는 뜻인데, 선생님 여기 적어놨죠? 구준비가 가랑비랑 막 비가 막 내리는데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텅 빈 산에 털을 닦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작은 무덤 만들면 나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푸른 소나무가 울타리가 되고 뭐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무덤인 거지. 거기에 두견새 친구 삼아 두견새가 와서 이렇게 우는 그런 주야장천. 밤낮 거기에 내가 누워 있을 거야, 무덤에. 그러면 산은 길게 늘어져 있고 물은 쾅쾅 쏟아져 내리고 이것이 낙이로다. 내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나 풀이 이슬처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쓰러지면 나는 그냥 자연 속에 누워서 그냥 자연과 친구 삼아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우리네 인생의 낙이 아니겠어?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낙이로다, 이것이 즐거움이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즐겁다는 뜻이겠어? 역시 뭔 거야?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이게 우리는 인생이지, 인생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낙이로다를 여러분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이런 플러스로 읽으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의 정서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십니다. 표현법 음성상징어 쓰였다. 어디? 쾅쾅. 의성어죠. 쏟아져 내리는 물. 의성어. 자, 의성어 음성상징어 활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쾅쾅쾅쾅 우르르 쾅쾅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소리를 실제 듣는 현장감,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고 청각 이미지를 자극하니까 구체적이고 감각적이 되겠죠. 그죠? 이런 음성상징어도 확인하시고요. 중심 정서 뭐가 돼? 쓸쓸함, 허망함, 고독감이 되는 거지. 왜? 여기. 이쪽이 다 그렇잖아. 죽은 후에 구준비, 새우, 무주공산, 뭐 두견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 객관적 상관물이 돼서 어떤 정서? 쓸쓸함이나 허망함, 고독감의 정서를 부각하게 되는 거죠. 홀로 묻혀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 쓸쓸함, 그런 인생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이러한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오이화리. 뭐야? 이러한 일 뭐겠어, 여러분. 인생의 가변성, 순간성, 그 허망함. 야, 너 죽으면 너 이름도 안 남아. 이름도 안 남고 그냥 이렇게 작은 상여에 매여가지고 무덤으로 탁 들어가고 나면 자연만 가끔씩 날 찾아오고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 걸 생각해봐. 그 인생의 고독, 그 쓸쓸함, 그 허망함을 생각해 보렴.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되겠어? 신나게 놀아야지. 요렇게 가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아니 놀고 어이하리 서리법 놀아야지. 요런 의미가 됐다. 노르장화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 노르장화 의미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노류, 길가의 버들가지, 장화, 담 밑에 꽃이라는 뜻인데, 네. 술집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표현이야. 노류장어는 가끔씩 나와요. 고전에서는 좀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단어입니다. 노류장화를 꺾어서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기생, 술집에 가서 기생들 이렇게 팔짱 끼고 신나게 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품이 끝났어, 여러분. 그래서 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유흥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 사대부 가사에서도 자연이 풍류적인 속성을 가질 때가 있어. 근데 풍류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놀고 즐긴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놀고 즐기는 거니까 선생님 양반 가사나 양반 시조에 나타나는 풍류적인 태도랑 또 여기 작가에 나타나는 풍류적인 태도 비슷하지 않나요? 좀 다른 거 아시겠죠? 그냥 양반 시가에서의 풍류라는 건 그냥 술 한 잔? 술도 어떻게 마셔야 돼? 술도 막 마시지 않아. 꽃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술잔을 세면서 마신단 말이야. 절제하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뭐 시 한 수를 읊고 뭐 기생이 있다면 옆에서 가야금 연주 정도 해주는 뭐 그런 정도란 말이야. 그런 풍류라면 지금 작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는 거는 막 차원이 조금 다르죠.
그죠? 술집에 가서 여인을 딱 팔에 딱 끼고 그러고 놀아. 마음껏 놀아. 인생 어차피 한 방 훅 가면 끝이야. 놀아 놀아 막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유흥적이다. 우리 유흥주점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유흥주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부 가사랑은 조금 달라. 삶의 태도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왜 이런 유흥적인 삶의 태도로 왔다? 여러분, 뭐기 때문에 인생 무성의 정서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유흥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사대부 가사와 다른 관점에서의 자연 공간, 자연의 속성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별표 체크하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놀아보세 뭐뭐 하세 청유형 종결 어미 사용이 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뭐 별거 있냐 인생 즐기면서 놀자 이렇게 권유하면서 청유형 종결로 끝났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잘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의문형 종결어미 서리법이 계속 사용이 되면서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 확인하셨고요. 앞부분 보면은 색채 대비 나왔던 거 확인하셨죠? 붉은 꽃, 푸른 잎, 노란 나비, 노란 벌이었나요? 흰색의 나비, 뭐 이런 색깔들 나타나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사용해서 친밀감을 부각하는 꾀꼬리도 그랬고 그런 거 다 확인하셨고요. 물은 쾅쾅 했을 때 음성 상징어도 나왔었고 또 진시황의 고사를 인용해서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까지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영상가라는 본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12작가 중에 가사 계열에 속하는 작가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소춘향가라는 판소리계 작가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